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 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칸트가 말하는 오성의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성의 기능은 뭐라고 했죠? 우리의 사고 능력은 뭐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입니다. 다양한 것들을 하나의 개념 안에 포섭하고 포괄하는 것, 이렇게 종합하는 것이 사고의 능력이라고 칸트는 이야기를 했어요. 비록 이게 몸이 건조하고 왠지 재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사유가 인류에게 얼마나 커다랗고 획기적인 그런 발전을 일으켰는지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의 개념으로 포섭시키기 위한 이 사유의 틀이 무엇인지 오늘부터 파헤쳐 보기로 할 건데요. 칸트는 이것을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일반 논리학의 여러 가지 판단들에 입각해서 하나하나 밝혀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을 페이지는 45쪽, 오성의 모든 순수한 개념을 발견하는 실마리, 여기서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 짚고 갈게요. 개념 하나 명확하게 다시 한번 반복하고 갈게요. 오성의 순수한 개념, 이걸 뭐라고 그랬죠? 네, 범주입니다. 두 글자로 범주. 그래서 오성의 순수한 개념은 범주다. 범주는 오성의 순수한 개념이다. 이걸 그냥 수학의 공식처럼 외워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함께 읽어볼게요. 판단에서의 오성의 논리적 기능. 만약 우리가 판단 일반의 전 내용을 무시하고 판단에 있어서의 오성의 형식만을 주목한다면 판단에 있어서의 사고 기능은 각각 세 다리를 포함하는 네 항목 아래 개괄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그리고 네 항목은 다음의 표로 적당히 나타낼 수 있다. 46쪽입니다. 판단들 1. 분량 전칭 판단, 특징 판단, 단칭 판단 2. 성질 긍정 판단, 부정 판단, 무한 판단 3. 관계 정언 판단, 가음 판단, 선언 판단 4. 양상 개연 판단, 실현 판단, 필연 판단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일까요? 칸트는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어떤 이 순수한 개념, 틀을 발견하고 싶다고 한다면 기존에 우리가 논리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판단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유추하여 찾아봐야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칸트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사용하는 아주 기준이 되는 기본이 되는 판단들은 12가지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분량, 성질, 관계, 양상에 따라 저렇게 각각 세 가지의 판단들이 우리가 논리학을 할 때 사용하는 기본되는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럼 저 판단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칸트는 저 판단들이 어떤 것을 뜻하는지 46쪽부터 50쪽까지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저것을 직접 읽는 것은 제가 보기엔 처음 칸트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겐 크게 별로 도움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렵기만 하고 무슨 내용인지 잘 파악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저 각각의 판단들이 어떤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 예를 가지고 그냥 따라오시고 아, 저런 판단들이 있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혹시나 어떤 사람들이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 인간들의, 사람들의 생각이 다양하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실은 매우 많은데 겨우 저 12가지가 근원적인 판단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네, 충분히 가능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판트는 우리가 하는 판단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저렇게 12가지로 추렸어요. 그리고 실은 칸트의 저 주장은 오늘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썩 긍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24가지, 64가지 혹은 더 다양하다고도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칸트가 말했던 주장들을 따라가고 배우는 중이고, 진정으로 우리가 칸트에게서 배워야 될 것은 칸트가 말했던 이런저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저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고뇌하고 얼마나 고민하고 깊이 있게 분석하면서 생각했는가, 이것을 배우는 게 진정한 목적이니까요. 그냥 이 부분은 저런 게 있나 보구나. 칸트는 인간의 근원적이고 기본적인 판단을 저렇게 12가지로 이야기를 했구나 라고 간단하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판단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건데요. 우선 저 판단들을 간략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형식화하기 위해서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판단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저 각주에 비추어서 내용을 설명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가고 불필요하니까요. 각주에 비추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분량에 관한 전칭 판단, 특징 판단, 단칭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에 대해서 각주는 모든 A는 B다. 약간의 A는 B다. 이 A는 B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무 형식화되어서 실은 알아보기 좀 힘들고 이해하기 좀 힘들겠지만, 실은 저렇게 형식화시킨 게 더 잘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분량에 관해서 판단하는 건 정말 너무 쉽습니다. 알고 보면 너무 간단해요. 양 혹은 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칭 판단은 모든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다. 모든 사람이라고 할 때 다 가리키고요. 이 죽는다는 것도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 모든 것을 가리키는 판단을 전칭 판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전칭할 때 전이 모두 전자예요. 그리고 특징 판단은 약간의 A는 B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요. 이것은 일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상자에 들어있는 것은 사과다. 혹은 이 상자에 들어있는 사과는 빨갛게 잘 익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 판단인데요. 모든 대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일부분만을 가리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단층 판단은 뭘까요? 네, 하나만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면 단층 판단 대 전층 판단이 결합되는 거죠. 소크라테스는 직업이 있다라고 하면 단층 판단 대 특징 판단일 텐데, 이 많은 직업군에서도 철학자라는 하나만을 가리키는 것.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철학자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매치시키는 것. 하나만을 칭하는 것을 단칭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성질에 관해서는 긍정, 부정, 무한 판단이 있습니다. 긍정 판단은 단순하게 형식화시키면 A는 B다. 부정 판단은 A는 B가 아니다. 무한 판단은 A는 한자예요. B, B다. 아닐 B자입니다. 이렇게 써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앞에 긍정 판단과 부정 판단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장미꽃은 붓다라고 이야기하면 긍정 판단일 것이고, 이 장미꽃은 붓지 않다라고 하면 부정 판단일 거예요. 그럼 무한 판단은 무엇일까요? 이게 약간 어려우니까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즉, 장미는 붓지만은 않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일까요? 장미는 꼭 붉기만 한 것은 아니다를 통해서 장미는 색이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색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장미의 가시로 가지고도 장미를 설명할 수 있고, 장미를 이루고 있는 잎이나 뿌리나 여러 가지 것들로 장미를 설명할 수 있게 사유의 폭을 넓혀주는 것, 이걸 무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무한 판단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적인 그런 사유에서는 무한 판단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요. 예를 들어 슬라브의 지젝이란 학자가
부정적인 것과 함께 머물기라고 하는 책에서 보면 헤겔이 말하는 그 부정의 병진법, 이것을 실은 칸트의 무한판단하고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판단은 부정적인 방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형식을 가지고 와서 사유의 무한한 확장을 열어주는 판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관계에 관한 판단은 정언 판단, 가언 판단, 선언 판단이 있습니다. 앞에 분량과 성질에 관해서 칸트는 수학적인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관계와 양상에 관해서는 자연과학적인, 역학적인 판단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분량과 성질은 수와 긍정, 부정으로 보통 이야기를 하고요. 이제 관계와 양상은 자연과학적으로 그것에 영향을 주고 받음을 가지고서 하는 판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언 판단은 어떤 관계에 입각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선 형식적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볼게요. 정언 판단은 A는 B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언 판단은 A가 B라면 C는 D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선언 판단은 A는 B이거나 C이거나 D이거나다 라고 말하고 있네요. 즉, 정언 판단은 무엇이냐? 어떤 것들이 조건하에서 이미 실현되는 것, 이루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봄이 왔으니 꽃이 피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을은 뭘까요? 진달래가 피었으니 개나리도 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어떤 조건 하에서 진달래라는 꽃이 피었으니까 우리는 개나리도 봄에 활짝 펴는 꽃이기 때문에 진달래를 보고 개나리도 곧 피겠구나라고 예측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 A가 B라면 C도 D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게 가언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언 판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정한 조건에서 가능한 한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선언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봄이 오면 진달래도 피고 개나리도 피고 목련도 피고 새싹은 싸게 돋아나고 눈은 녹고 등등등등 봄이란 조건 하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게 선언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선언 판단 보니까 무엇하고 비슷하죠? 네, 무한 판단하고 비슷하죠. 근데 둘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무한 판단은 부정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확장시킨다면 선언 판단은 규정하고 긍정하는 방식으로 사회를 확장시키는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상은 개연 판단, 실현 판단, 필연 판단이 있네요. 양상에 관해서 개연은 A는 B일 수 있다. 실현 판단은 A는 B다. 그리고 필연 판단은 반드시 A는 B다. 혹은 A는 B이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개연 판단 같은 경우에는 앞에 이야기했던 가언 판단하고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달래가 피었으니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혹은 진달래가 피었으니 봄이 왔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개연 판단이라고 보고요. 실현 판단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개나리꽃이 피고 있다. 진달래꽃이 피고 있다. 그래서 내 눈앞에서 그게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실현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연 판단은 반드시 그 모든 것에 타당한 어떤 절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봄이 왔으니 꽃이 필 것이다. 봄이 왔으니 반드시 새싹이 돋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필연 판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으니까요. 우리는 50조까지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모든 걸 다 일일이 읽진 않고요. 좀 필요하다고 싶을 때는 이렇게 설명해 주면서 넘어가는 부분도 있을 거니까요. 여러분들 언제 이걸 다 읽지? 이런 고민과 염려는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고요. 또 반대로 제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니까
아이, 저 사람 저거 안 읽어도 돼? 진짜 몰라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거나 염려하실 그런 분들도 있을 텐데요. 아마 지금까지 제가 강독해왔던 것들을 잘 따라오신 분들은 제가 몰라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것 너무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가끔씩 이렇게 좀 쉽게 넘어갈 때도 있어야 되겠죠? 맨날 어려운 것만 붙잡으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여기시고 그래도 궁금하다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에 읽으면 깨닫게 될 겁니다. 제가 얼마나 쉽게 설명했는지, 얼마나 간단하게 정리했는지 알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